사돈, 당신이 죽으면 다음은 당신 딸 차례야. 그럼 그 많은 재산은 다 우리 아들 차지가 되는 거고. CCTV 영상 속 시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된 제 친정엄마의 귓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이고 있었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와 시어머니를 조심하라던 엄마의 눈물은 저를 향한 처절한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엄마를 계단에서 밀어 식물인간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목숨까지 노리는 시댁 식구들.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6개월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만이 엄마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엄마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어요.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엄마의 야윈 손을 한 번 더 꾹 쥐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사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엄마의 병실 화분 뒤편에 작은 카메라 하나를 숨겨두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직감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신 그날 시어머니가 보였던 그 어색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클릭하는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잠들어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엄마의 얼굴 바로 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꼴 좋네요, 사돈. 그렇게 잘난 척 떵떵거리며 살더니 꼴이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뚤게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너 다음은 네 딸 차례야. 그 잘난 재산 네 딸은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시어머니가 엄마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누워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엄마를 내려다보다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오래 버틸수록 당신 딸만 더 괴로워져. 무슨 말인지 알죠? 화면 속 시어머니가 손가락 하나로 엄마의 심박기 선을 슬쩍 건드렸어요. 모니터가 잠시 요동치다가 다시 잠잠해졌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있었지만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친정엄마가 쓰러지던 날 엄마의 손에 쥐어진 종이 가방 안에는 한과와 인삼차가 들어있었어요. 위층 세입자들이 1층 고깃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 때문에 이사를 가겠다고 난리를 친 게 벌써 세 번째였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차마 매몰차게 할 수가 없어서 선물까지 들고 직접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깃집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사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또 이렇게 갑자기 오셨대? 엄마는 종이 가방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받지도 않고 흘금 쳐다보기만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환풍기 문제 때문에요. 위층 세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환기시설을 좀 손봐주면 어떨까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엄마에게 한 발짝 다가왔어요. 사돈, 고깃집을 운영하다 보면 냄새가 날 수도 있지. 그런 걸 일일이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깟 가게 월세 좀 안 낸다고 우리를 총처럼 부려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찰랑 건물 몇 개 가졌다고 유세는. 엄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한과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어요. 사돈, 왜 이래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한과 상자를 주워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거친 발걸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돌아가신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라서 마음이 답답할 때면 올라가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쐬고 옥상에서 내려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돈, 엄마가 뒤를 돌아본 찰나 시어머니의 두 손이 엄마의 가슴팍을 향해 거칠게 뻗어나갔습니다. 엄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엄마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 위에서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 비상구 계단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순한 실족사고라는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엄마가 평소에도 무릎이 안 좋아 계단에서 가끔 휘청거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부어오른 눈, 일그러진 입술, 핏기 없는 뺨.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성껏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도 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하기 위해 차의 시동을 걸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남편이 카운터에서 직원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여보, 장모님은 좀 어떠셔? 어제도 밤새 병원에 있었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어제까지만 해도 제 안식처였는데 오늘은 소름이 돋더라고요. 똑같아. 의식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서 너무 무서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곧 깨어나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느라 입술 안쪽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우이가 카페에 들렀어요. 손목에는 처음 보는 명품 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직원에게 라떼를 시키더니 남편을 사무실로 끌고 갔어요. 저는 청소하는 척하며 사무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번 달 매출에서 한 1,500은 빼돌렸어. 야, 좀 조용히 해. 새언니 들으면 어쩌려고. 그 멍청이가 뭘 알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잖아.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 멍청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서재로 몰래 들어갔어요. 남편의 차키를 챙겨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연결하고
클라우드 계정 정보까지 차근차근 백업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빠르게 넘겨보던 중 한 장면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남편이 어두운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거칠어 보이는 인상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인간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돼. 절대 티 안 나게. 걱정 마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한참 노려봤어요. 인감. 그건 분명 우리 엄마의 인감이었어요. 남편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범죄를 덮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재산까지 통째로 삼키려고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어두운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도 고부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 모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저는 차가운 손으로 제 가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도록 저는 서재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빼낸 영상 속 검은 모자 사내의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건넨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유난히 자주 찍혀 있었습니다. 대포폰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번호로 오간 문자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인감 위조, 등기 이전, 그리고 가장 큰 건물의 주소까지. 짧고 무뚝뚝한 단어들이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파더라고요. 남편은 엄마 명의로 된 강남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엄마의 도장을 위조해서 말이죠. 다음날 카페에 출근한 저는 평소보다 더 환한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어제 잠을 통 못 잤어.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기대라니까.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겼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엄마 병원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건물 관리도 손을 놨더니 세입자들이 자꾸 전화를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는 그냥 어머님 옆에만 있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지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카페를 나와 1층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난 시간이라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주방에서 시누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언니, 무슨 일이야? 아가씨, 어머님이 점심 못 드셨다고 해서 반찬 좀 챙겨가려고요. 저기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 신우이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카운터 옆 포스기를 슬쩍 살펴봤습니다. 신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포스기 뒤에 꽂힌 매출일지를 빠르게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매출은 실제 카드 결제 내역과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신우이가 매일같이 현금 결제분을 통째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통 두 개를 꺼내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잠깐 거래처에 다녀온다고 나간 사이였습니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저는 평소에 남편이 열쇠를 어디 두는지 알고 있었어요. 화분 아래 깔린 흙을 헤집자 작은 열쇠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낯선 회사의 이름이 적힌 가계약서가 나왔어요. 대부업체였습니다. 남편은 엄마 건물을 담보로 무려 50억을 빌리려고 있었어요. 서류 맨 아래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름이 연대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자꾸 흔들렸지만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담았습니다. 서랍을 다시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디 있어? 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은 채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또 울었지? 눈이 빨개. 음, 잠깐 엄마 생각나서. 여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묘하게 빛났어요. 어머님 병원비랑 건물 관리비 때문에 자꾸 일이 꼬여서 임시로 건물 관리 권한이랑 인감 좀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남편이 원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평소에 도장은 누구한테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여보, 나야. 나도 가족이잖아.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면 되지.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는 척했어요. 이마를 찡그리며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또 손가락으로 입술을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칠만 생각해 볼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나는 여보 편이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제 힘만으로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엄마의 가장 큰 건물로 향했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강민우 법률사무소. 엄마가 늘 친아들처럼 챙기시던 강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옛날 신림동에서 고시원을 하실 때 강 변호사를 처음 만나셨어요. 반값이 없어 한겨울에 짐을 싸서 나가려던 청년에게 엄마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빈방 하나를 내어주셨거든요. 그 청년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된 뒤로도 명절마다 엄마를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강 변호사가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 누나,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은 좀 어떠시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강 변호사가 황급히 다가와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누나, 무슨 일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병실 CCTV에 찍힌 시어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떠오르자 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강 변호사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구겨질 정도로 일그러졌어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사부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민우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강 변호사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이 평소에 다정한 동생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사냥꾼의 그것이었습니다. 누나, 사실은 저도 어머님 사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어머님이 옥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부인이랑 다투셨다는 얘기를 옆 가게 사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대부업체 가계약서, 시누이의 매출 장부, 남편의 통화 내역까지. 강 변호사가 화면을 넘기며 한 장 한 장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인감 위조의 사기 대출, 거기다 살인 미수까지.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민우야,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엄마가 위험해. 나도 위험하고. 강 변호사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누나,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머님이에요. 제가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은혜는 제 평생을 걸고서라도 갚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단단한 무언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누나, 저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 돈으로 저들을 끝장내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평생을 빚더미에 깔려서 살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 위에 시댁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이름 세 개가 나란히 적힌 종이를 내려다보는 강 변호사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나, 며칠만 시간 주세요. 제가 판을 짤게요. 저 사람들이 자기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 줄 테니까.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생각해 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일 도장 가져갈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이제 미끼는 던졌습니다. 저들이 어떤 표정으로 그 미끼를 덥석 물지 저는 그 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어요. 다음날 오후 강 변호사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엄마 병실에 다녀온다고 둘러대고 곧장 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강 변호사가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어요. 누나, 앉으세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제 앞으로 끌고 와 화면을 켰습니다. USB 하나를 꽂더니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이 수십 개도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사고 그날 1층 옆 가게 식자재 창고에 CCTV가 있더라고요. 비상구 쪽을 살짝 비추는 각도였어요. 사장한테 사정사정해서 원본을 받아왔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강 변호사가 영상 하나를 클릭했어요. 화면 한쪽 구석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계단 입구가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밀치는 순간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엄마가 굴러떨어진 뒤 시어머니가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가게로 돌아가는 뒷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봐야 돼요. 강 변호사가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잡음이 섞인 통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큰일이다.
사돈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 머리에서 피가 나.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좀 손을 댔어. 어떡하지? 엄마, 지금 어디에요? 가게로 들어가요. 절대 사람들 앞에 나오지 말고. 오빠, 어떡해? 엄마, 어떡해? 너희 둘 다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엄마는 가게 안에 있고, 너는 비상구 가서 피 닦아. 빨리. 음성이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직접 흔적까지 지우라고 지시했어요. 민우야, 이게 사실이야? 진짜 사실이야? 누나, 죄송해요.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강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두운 식당 안에서 남편이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탁자 위에 약병처럼 보이는 작은 통이 놓여 있었어요. 이 사람 의료 브로커예요. 무허가로 약을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누나 남편이 이 사람한테 어머님 산소호흡기 조작이랑 약물 관련해서 문의를 했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의 여벌굴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입가에 띈 그 미소까지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엄마가 마련해줬고, 카페 차릴 때도 엄마가 보증서 줬어. 그런데 어떻게? 강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 변호사도 화를 참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 이제 결정해야 돼요. 단순히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낼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제 말한 대로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한참을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들도 한때는 저런 사람들 속에 섞여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짐승이 되어버렸을까요? 민우야, 끝까지 가자. 저 사람들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만들어줘. 그럴게요. 누나가 결정만 해주시면 돼요. 강 변호사가 노트북 옆에 놓인 서류 한 장을 펼쳤어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 남편이 알아보고 있다는 대부업체 사장, 제가 만났어요. 다행히 학교 후배라서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이 후배가 누나 남편한테 돈을 빌려줄 거예요. 단, 계약서는 우리가 미리 손을 봐둔 걸로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글자가 빽빽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강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부분을 따라 천천히 읽었습니다. 계약서 뒷장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한 번이라도 밀리면 연대보증인 전원의 모든 재산을 즉시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나, 누나 남편은 이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서명할 거예요. 본인이 사기꾼이라 남도 다 자기 같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도 않아요. 자기 손에 50억이 들어온다는 생각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자만 한번 밀리게 만들면 되는 거지? 정확해요. 그리고 그 한 번은 우리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저는 가방에서 인감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케이스 속 작은 도장 하나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이거 오늘 밤 남편한테 줄 거야. 가짜 도장이 아니라 진짜. 누나, 진짜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가짜 주면 의심해. 어차피 건물 명의는 이미 우리 손에 있고 등기 이전 신청이 들어와도 강 변호사가 막을 수 있잖아. 맞아요. 가처분 신청 미리 준비해 둘게요. 누나 남편이 등기소에 서류 들고 가는 순간 효력이 발동되도록.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 앞에 도장 케이스를 내려놓았어요. 여보, 진짜야? 정말 줘도 되는 거야? 당신만 믿고 맡길게. 엄마 빨리 깨어나시기만 빌어줘. 남편이 도장 케이스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 표정이 마치 평생 갈망하던 보물을 손에 쥔 사람처럼 환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훗날 그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며 속으로 한번 웃었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잘 처리할게. 어머님 깨어나시면 다 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아. 당신이 잘 알아서 해줄 거라 믿어. 남편은 도장 케이스를 가슴에 품고 곧장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됐어요. 그년이 결국 도장 줬어. 내일 바로 등기소 갈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환호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차를 마셨어요. 입안에 따뜻한 차가 흘러들어가는데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사흘 뒤 강 변호사로부터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남편이 서명했다는 한 줄짜리 메시지였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시댁 식구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횡재를 했다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안 하던 사람이 웬일로 살가운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며느라, 어머니 어떠시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봤네.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똑같으세요. 며느라, 우리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자.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니? 좋은 데서 한번 먹고 싶구나.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좋아요. 저도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날씨였어요. 저 멀리 시댁이 있는 동네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돈으로 무엇을 살까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강 변호사였습니다.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그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알았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자. 누나, 지금 어떤 표정이에요? 웃고 있어. 진짜 오랜만에. 전화를 끊고 저는 발코니 난간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새의 감촉이 묘하게 기분 좋았어요. 저 멀리 어둠 속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이 환호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컷 웃어두라고요. 그 웃음의 대가는 곧 치르게 될 테니까요. 남편이 50억을 손에 쥔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댁 식구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르더라고요. 시누이는 매일같이 백화점을 들락거리며 명품 가방을 사들였고, 시어머니는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차 매장을 2번이나 다녀오더니 거실 테이블에 카탈로그를 잔뜩 펼쳐놓고 흥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저들이 흥청거리는 만큼 무너질 때의 충격도 클 테니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강 변호사가 책상 가득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봉투에 집어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두 7개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게 다 뭐야? 누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이건 국세청 탈세 제보, 이건 구청 위생과 신고, 이건 경제범죄수사대 진정서,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회사랑 식약처랑 노동청이에요. 저는 책상 위에 늘어선 봉투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각각의 봉투 안에 시댁 식구들의 죄목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을 거였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에서 동시에.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요. 좋아. 내가 뭐 하면 돼? 누나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 잡으셨다고 했죠? 그 자리 꼭 나가세요. 거기서 더 순진하게 굴어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봉투들이 어떻게 흩어져 날아갈지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저들의 발밑에 깔린 땅이 곧 한꺼번에 갈라질 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예약한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렸어요. 며느라, 어서 와. 많이 기다렸지? 저는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만큼 시어머니가 살갑게 굴 줄은 정말 몰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새언니, 이거 좀 봐. 오늘 산 거야. 이쁘지? 신우이가 손목에 찬 다이아 팔찌를 자랑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부러운 척 했어요. 어머, 아가씨, 이게 얼마짜리야? 정말 이쁘다. 이런 거 하나 사주려고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자랑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한껏 으쓱거리더라고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우리 가족 다 같이 건배하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저는 잔을 입에 대면서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아침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1층 고깃집 입구가 한눈에 보였어요. 점심 장사가 막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5이 줄지어 고깃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국세청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구청 마크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은 단속반도 합류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신우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영장 있어요? 영장? 영장 여기 있습니다. 매출장부랑 포스기 다 압수합니다. 신우이가 발버둥을 치며 조사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우왕좌왕했어요. 구청 위생 단속반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식자재 보관 상태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고기 유통기한 한참 지났네요. 그리고 주방 위생 상태가 이거 영업정지 사유예요. 그건 직원이 실수한 거예요. 제가 안 시켰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하며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를 감추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페 입구 쪽에서도 소란이 일었어요. 박정훈 씨 되십니까? 사무소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남편이 카운터 뒤에서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어요. 경찰 5명이 카페 안으로 들어와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컴퓨터를 챙기고 서류함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변호사 부를게요. 변호사 부를 시간만 주세요. 부르세요. 저희는 저희 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얼굴에는 놀란 표정을 가득 띄웠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와? 여보, 일단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무서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진짜 별일 아니야. 오해야, 오해. 경찰 한 명이 사무실에서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박스 안에는 남편이 위조한 서류들과 컴퓨터 본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훈 씨, 같이 가시죠. 조사 좀 받으셔야겠어요. 남편이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여보. 남편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간 뒤 저는 카페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부축하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는 척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알고 있었지? 네가 신고했지? 저는 일부러 한참을 멍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침이 떼지 마. 이게 다 누구 짓이겠어? 너 말고 누가 우리 집안일을 다 알아? 어머니,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카페 갔다가 경찰들이 와서 남편 데려가는 거 보고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떨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우리 어떡해요? 남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것보다 너 가진 돈 있지? 어머니 병원비 모아둔 거 있잖아. 그거 좀 내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그건 엄마 병원비예요. 그것까지 손대면 엄마 어떻게 해요? 사돈 어차피 깨어나지도 못해. 그 돈 있어봐야 다 쓸데없어. 일단 우리 식구부터 살리고 봐야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더 윽박지르다가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어때요? 다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가 방금 다녀갔어. 엄마 병원비까지 내놓으래. 점점 본색을 드러내네. 누나, 내일 대부업체에서 일시불 상환 요구할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시댁집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5명이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집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박정훈 씨 어머니 되시죠? 일시불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50억 전부요.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5년 분할로 갚는다고 했잖아. 계약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채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즉시 일시불 상환 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자가 시어머니 손에 계약서 사본을 쥐어줬어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신우이가 안에서 뛰쳐나오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거 사기야. 우리 오빠가 그런 조항 있다고 안 했어. 그건 댁내 오빠랑 얘기하시고 우리는 계약서대로 합니다. 일주일 안에 상환 안 되면 압류 들어갑니다. 대법자들이 떠나기 전 한 명이 빨간 스프레이를 꺼내 시댁 때문에 큼지막하게 글씨를 적어 놓았어요. 빚쟁이. 빨간 페인트가 줄줄 흘러내려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강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저는 모니터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 여러 개에 시댁집과 고깃집, 카페가 동시에 비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는 대문에 적힌 글씨를 손으로 닦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굳어버려 닦이지 않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또 다른 화면에서는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매장에서 환불을 거절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그가 떼어졌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는 직원의 말에 시누이가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광하고 있었어요. 가장 처참한 건 남편이 있는 경찰서 화면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 시작이지. 저는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마치 잘 만들어진 연극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입안에 따뜻한 커피가 흘러들어가는데도 가슴은 그저 잔잔하기만 했습니다. 대법체가 들이닥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시댁 식구들의 일상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1층 고깃집 입구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가게 유리창을 도배하다시피 붙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추징금 통지서가 날아오자 신우이는 가게 안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들어가자 단골 손님들은 모두 발길을 끊었어요. 매장 곳곳에 압류딱지가 붙은 채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강 변호사가 책상 위에 새 서류 한 장을 펼쳤어요. 누나, 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 결과 나왔어요. 누나 남편이 위조한 인감으로 시도했던 등기 이전 신청 전부 무효 처리됐어요. 그러면 건물은 다시 엄마 명의로 깨끗하게 돌아온 거지? 네, 원래대로요. 거기다 누나 남편이 위조한 도장과 서류 전부 증거로 압수됐어요. 사무소 위조죄 빼도 박도 못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탐내던 건물은 단 한 평도 그들 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명의의 작은 재산까지 모조리 압류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를 한번 쳐다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어요. 음, 무슨 일이야? 여보, 나 좀 도와줘. 한 번만. 보석금만 좀 내주면 안 될까? 내가 나가서 다 해결할게.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강 변호사가 옆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석금? 얼만데? 5천만.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여보, 어머님 병원비에서 잠깐만 뺏었으면 안 될까? 내가 나가서 2배로 갚을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한참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이제 당신 안 도와줘. 뭐? 당신 뭐라고 했어? 도장도 못 받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푹 썩어. 우리 엄마한테 한 지 그대로 갚는 거야. 남편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비상구 계단도 의료 브로커도 50억 사기 대출도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 산소호흡기 떼려고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그게 무슨... 끊을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강 변호사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제 앞에 놓아줬어요. 누나, 괜찮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네. 그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요. 시누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화장이 다 지워져 얼룩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며칠 감지 않은 듯 떡져 있었고 손은 시퍼렇게 멍든 채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비볐어요. 새언니, 우리 좀 도와줘. 응? 새언니밖에 없어. 저는 두 사람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한때 저를 며느리도 아닌 식모 부리듯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일하는 저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그대로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라서 저를 따라 일었었어요. 따라오세요. 며느라, 어디 가는 거니? 가서 얘기해요. 여기 말고.
저는 두 사람을 차에 태우고 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뒷자리에서 끊임없이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만지려고 했어요. 며느라, 너만 믿는다. 너 정말 착하지 않니? 우리 며느리 마음이 비단결 같은 거 나는 잘 알지. 저는 그 손을 슬쩍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멈췄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강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강 변호사를 보더니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 변호사 양반이 여기서 왜? 안녕하세요, 사부인. 오랜만에 뵙네요. 신우이가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저와 강 변호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더미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그것들을 와르르 쏟아냈어요. 종이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시어머니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병실 CCTV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집지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저는 다음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사건 당일 식자재 창고 CCTV에서 뽑아낸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엄마 맞아? 저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을 노트북에서 재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사돈을 손댔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시누이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어요. 남편의 의료 브로커를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누나 남편이 어머님 산소호흡기 조작이랑 약물 거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모든 정황이 다 잡혀 있어요. 시어머니가 사진 위로 무너지듯 엎드렸어요.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는 게 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울음에 한 톨의 동정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였어요. 화장이 다 지워진 그 얼굴이 너무도 추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똑똑히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건물 단 한 평도 어머님 손에 안 들어가요. 며느라,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엄마가 그날 어머님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어머님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엄마가 옥상에서 아빠 생각하면서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죽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에 한참을 울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다고요. 그런 엄마를 어머님이 밀었잖아요. 새언니, 우리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아가씨도 오빠도 다 알고 있었잖아. 알고도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우리 엄마 건물까지 삼키려고 했잖아. 신우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는데 저는 그 모습조차 가증스럽기만 했습니다. 50억은 평생 갚아요. 본인들이 빌린 돈이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손댄 죗값은 감옥에서 평생 치러요. 며느라, 며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라 소리도 듣기 싫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직원 두 명이 들어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면서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사무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옆에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누나, 잘했어요. 다 끝났어. 그치? 거의 다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 한편이 묘하게 텅 비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가 어색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평소처럼 누워 있었어요. 저는 침대의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의 손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엄마의 야윈 손가락에 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햇살이 엄마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강 변호사가 종이백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안에 따뜻한 죽이 들어있는 모양이었어요. 누나, 식사 좀 하세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가만히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엄마의 침대 발치에 잠시 머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약속 지켰어요. 약속 지켰어요, 어머님. 저는 강 변호사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다가가 강 변호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엄마의 가지런한 숨소리가 병실 안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푹 자고 싶다는 생각으로 병실 보호자용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는 야간 근무 교대가 막 끝난 시간이었어요. 복도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병실 안은 엄마의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릎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덮었어요. 강 변호사가 사다 준 죽을 먹은 뒤로 졸음이 무겁게 몰려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스르륵하고 병실 문이 열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잠결에 간호사가 회진을 도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평소 간호사의 걸음과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걷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엄마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는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체형이, 그 어깨선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호흡을 멈추고 그 실루엣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서서 엄마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니년 때문이야. 다 니년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엄마의 목 부근에 손을 가져갔어요. 산소호흡기 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몸이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거칠게 밀었어요. 저는 침대의 의자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다 끝나. 시어머니가 다시 엄마의 침대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치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머리가 뜯기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놔라 이년아. 시어머니가 팔꿈치로 제 명치를 가격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의 허리를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링거대가 함께 쓰러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링거줄이 끊어지며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위로 올라타며 두 손으로 제 목을 졸랐어요. 시어머니의 손에 어찌나 힘이 들어가 있던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떼어내려 발버둥 쳤어요. 너희 모녀만 없었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었어. 너희만 없으면 미친.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일그러져 있었어요. 입가에 거품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무릎으로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차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틈에 일어나 비상벨을 누르려고 침대 머리맡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제 발목을 잡아챘습니다. 저는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이마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뜨끈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었어요.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구석에 놓인 철제 의자가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저는 침대 옆에 쓰러진 채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머리 위로 의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더 이상 사람의 감정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부터 보내고 사돈도 보낼 거야. 다 같이 가자고, 다 같이. 저는 두 팔로 머리를 감쌌어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엄마는 누가 지켜드리나?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엄마는 누가 지켜드리나? 그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안 돼. 우리 엄마는 내가 지켜. 저는 두 다리로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시어머니의 다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의자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쇳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메웠어요. 엄마의 심박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신없이 이어졌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듯 두리번거렸어요. 도망치려는 듯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발목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손에 들어간 힘은 풀지 않았어요. 나 이년아, 놓으라고. 못 나. 죽어도 못 나. 시어머니가 발길질로 제 얼굴을 가격했어요. 입술이 터지면서 피맛이 입안에 가득 찼어요. 저는 입에서 핏물을 뱉어내면서도 시어머니의 발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강 변호사였습니다. 그 뒤로 형사 두 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누나! 강 변호사가 제 옆으로 달려와 저를 일으켰습니다. 형사들이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순자 씨,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나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형사가 시어머니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진 채 발광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오자마자 엄마의 침대로 달려갔어요. 산소호흡기를 확인하고 떨어진 링거를 다시 꽂았습니다. 경보음이 차츰 잦아들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엄마의 활력 징후를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호흡기는 다행히 빠지지 않았어요. 환자분은 괜찮으세요.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강 변호사의 팔에 기댔습니다. 강 변호사가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어요. 손수건을 꺼내 제 이마의 피를 닦아주더라고요. 누나,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민우야, 너 어떻게 알고 왔어? 누나,
사부인이 어제 면회 기록에서 빠져 있는 게 이상해서 새벽에 한번 둘러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 후문 쪽에 청소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새벽에 청소차가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차량 번호 조회해 보니까 사부인 친구 차였어요. 저는 강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늦었으면. 안 늦었어요. 누나가 막아냈잖아요. 누나 정말 대단해요. 형사들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마스크는 찢어져 한쪽 귀에만 걸려 있었어요.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떨어지면 어디까지 취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형사들에게 끌려 나가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떨궜어요. 갑시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간호사가 제 이마를 살피더니 응급실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의 팔에 기대어 엄마의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엄마의 얼굴이 새벽 형광등 아래 평온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수라장이 거짓말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또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가지런히 숨만 쉬고 있었어요. 방금 그건 제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누나, 일단 응급실 가요. 어머님은 제가 옆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변호사가 간호사를 불러 엄마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데 새벽 푸르스름한 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강 변호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누나 남편하고 신우이 동선 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쯤 두 사람도 도망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랑 공항 쪽 다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강 변호사가 저를 돌아봤어요. 누나, 오늘 안에 다 끝낼 거예요. 한 명도 못 도망가게. 저는 강 변호사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새벽빛에 비친 그 얼굴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와 강 변호사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입안에 남은 핏물 맛이 쓰면서도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마 상처를 꿰매고 다시 병실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약속대로 엄마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새 링거를 갈아주며 다행히 엄마의 활력 징후가 안정됐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엄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마에 붙은 거즈가 욱신거렸고 입술도 부풀어 올라 말을 하려니 따끔거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종이컵에 따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누나, 좀 마셔요. 속이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어찌나 좋던지요. 강 변호사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누나, 잡혔어요. 누구? 누나 남편하고 신우이요. 둘 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잡혔어요. 부산행 버스 타려다가. 신우이 가방에 현금다발 가득 들어 있었대요.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가자, 경찰서로. 누나,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가도 돼요. 머리 다쳤잖아요. 아니, 지금 가야 돼.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저 사람들이 어떤 꼴인지. 강 변호사가 한참 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에게 엄마를 부탁한 뒤 우리는 곧장 차에 올라탔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형사가 우리를 곧바로 안내해 줬습니다. 유치장 안 차가운 벤치에 남편과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시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치장 철장을 두 손으로 잡고 매달리듯 다가왔습니다. 여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천천히 철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이마에 붙은 거즈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다쳤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 어머님이 그랬어. 어젯밤에 병원 와서 우리 엄마 죽이려다가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 남편이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신우이도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꺼번에 일그러졌어요. 새언니, 엄마가 진짜 그랬어? 진짜? 진짜야. 너희 어머니 어제 새벽에 청소부로 변장해서 병실에 들어왔어. 우리 엄마 산소호흡기 떼려고 했고 나는 철제 의자로 머리 깨려고 그랬어. 신우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철장에 이마를 박은 채 흐느꼈어요. 여보, 그건 어머니가 미쳐서 그런 거야. 나는 진짜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 진짜야. 의료 브로커 만나서 산소호흡기 조작하고 약물로 우리 엄마 보내려고 한 사람이 누구더라?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너희가 우리 엄마 계단에서 미는 순간부터 의료 브로커 만난 거, 인감 위조한 거, 50억 대출 받은 거, 전부 다. 남편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그날 우리 엄마는 너희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어. 그런데 너희는 우리 엄마 죽이려고 했잖아. 너희가 받을 자비는 여기까지야. 한 톨도 없어. 신우이가 철장 쪽으로 기어와 매달렸어요. 새언니, 한 번만, 응? 우리 진짜 무서워. 감옥은 못 가. 못 간다고. 우리 엄마 6개월간 누워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봤어? 병원비 한 푼이라도 보탰어? 그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매달리는 건데? 신우이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한 번 더 내려다본 뒤 천천히 등을 돌렸어요.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강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와 한참 이야기하던 강 변호사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누나, 검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살인미수, 살인방조, 사문서 위조, 사기대출, 탈세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기소할 거예요. 최대 형량 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래, 부탁해. 그리고 누나, 이건 좀 미안한 얘긴데 누나 남편이 합의 제안을 해올 거예요. 가족들 통해서요. 그때 누나가 마음 약해질까 봐. 저는 강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나 마음 안 약해져. 합의 절대 안 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입구에 기자들이 잔뜩 몰려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감싸며 인파를 헤치고 나갔어요. 변호사님, 시댁 식구들의 사돈 살인 미수 사건이 사실입니까? 피해자님 따님이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강 변호사가 옆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어요.
저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을 친정처럼 여기며 헌신했고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제 어머니를 죽이려 했고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입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 또한 없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사를 한 번 하고 강 변호사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기자들이 뭐라 외치는 소리가 잠시 들리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시댁 식구들의 사돈 살인 미수 사건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도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고깃집 간판에는 누군가 빨간 페인트로 살인자라고 적어 놓았어요. 남편의 카페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강 변호사와 함께 엄마 병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강 변호사가 종이백에서 자그마한 빵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누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그 단팥빵이에요. 옛날에 어머님이 저한테 자주 사주셨던 거. 저는 빵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강 변호사를 친아들처럼 챙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추운 겨울 신림동 고시원 한 구석에서 엄마가 강 변호사에게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민우야, 엄마가 너 진짜 좋아하셨어. 항상 우리 민우가 변호사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랑하셨거든. 어머님이, 어머님이 정말 저한테는 친엄마 같으셨어요. 강 변호사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깨어나시는 일만 남은 거야. 그래요. 깨어나실 거예요. 분명히.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엄마의 침대 위로 노란 빛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팥의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병실 안에 잔잔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의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와 마주 앉아 그 소리를 한참 동안 같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강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방청 석에 앉아 피고인석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세 사람 모두 수의 차림에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달 사이 10년은 더 늙은 듯 보였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어깨는 한껏 굽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 카페 사장 행세를 하며 빳빳하게 다린 셔츠만 고집하던 사람이 이제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손목에 다이아 팔찌 대신 수갑을 차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안을 무겁게 채웠어요. 피고인 김순자, 살인미수 및 살인미수 교사,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교도관들이 양옆에서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피고인 박정훈, 살인 방조 및 사문서 위조, 사기대출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한다.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교도관이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희, 살인 방조 및 탈세, 사기대출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시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미동도 없이 지켜봤어요.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잔잔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가시 같은 웅어리가 마침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끌려가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입을 열어 뭐라 말하려 했지만
교도관이 시어머니의 팔을 당기며 끌고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법정문이 닫히는 순간까지요. 강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마무리됐어요. 법원은 모든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호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던 날, 저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자유네요? 그러게, 진짜 자유다. 시댁 식구들이 빌렸던 50억은 그들의 남은 모든 재산을 압류해도 다 갚지 못할 액수였어요. 강 변호사가 매수한 후배 대부업체가 형식적으로 자산을 회수했고 남편의 카페와 시누이의 고깃집 자리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명의의 건물 4채는 모두 깨끗하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강 변호사가 정식으로 건물 관리 법률 대리인을 맡아 세입자 관리부터 세무 처리까지 빈틈없이 해줬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요. 저는 매일 아침 엄마의 병실에 들렀고 오후에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 업무를 함께 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은행 일도 세무서 일도 직접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강 변호사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듯 천천히, 때로는 농담을 곁들여 가볍게요. 저녁이면 우리는 엄마 병실에 함께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들려줬어요. 의식이 없는 엄마였지만 저는 엄마가 다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남 건물 5층에 있던 카페 사장님이 임대료 깎아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절했어. 잘했지? 누나가 어머님 따라가서 점점 야무져져요. 병실 안에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간호사들도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강 변호사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어머님이. 저는 화장품을 그대로 화장대 위에 놓고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엄마가. 누나, 침착해요. 지금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차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신호 한 번 한 번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강 변호사도 사무실에서 출발해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6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를 달려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강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빨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밀었어요. 1년 동안 보아왔던 그 풍경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의 침대 머리맡이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등을 살며시 밀어줬어요. 침대로 다가가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의 눈이 떠 있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엄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1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엄마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엄마의 야윈 손이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아니, 엄마, 안 힘들었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 엄마의 시선이 침대 발치에 서 있는 강 변호사를 향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더 환하게 번졌어요. 민우야, 우리 민우. 어머님, 저예요. 저 민우예요. 어머님 깨어나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강 변호사가 엄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떨리는 다른 손을 내밀어 강 변호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우리 두 사람이 잘 지냈구나. 저와 강 변호사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 변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그날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며 놀라워하셨어요. 1년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환자가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고 회복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엄마는 정식으로 퇴원했어요. 긴 재활 치료가 남아 있었지만 엄마는 매일같이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셨지만 2달 뒤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고 넉 달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계란말이를 부치고 갓 지은 밥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초대를 받고 우리 집을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정성껏 차려입으셨습니다. 연한 분홍빛 가디건에 베이지색 바지를 갖춰 입으시고 머리도 곱게 빗어넘기셨어요. 우리 딸 민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일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다 했어. 무리는 무슨, 우리 민우한테 끓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누나, 어머님 어디 계세요? 엄마가 거실에서 활짝 웃으며 일어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한 걸음에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진짜 다 나으신 거 맞아요? 우리 민우 덕분이지. 우리 딸 덕분이고.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함께 먹었어요. 엄마가 강 변호사 앞에 반찬을 자꾸 놓아주셨어요. 강 변호사도 어찌나 잘 받아 먹는지 옛날 그 추운 겨울 고시원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우던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우 어릴 때나 지금이나 입맛은 똑같네. 어머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어떡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핏줄로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엄마가 창가로 다가가셨습니다. 봄볕이 거실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이리 와봐. 저는 엄마 옆으로 다가갔어요. 강 변호사도 따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 봄 참 좋다. 그치? 엄마, 진짜 좋다. 어머님, 누나,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짜 좋네요. 엄마가 한 손으로는 제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강 변호사의 손을 잡으셨어요. 세 사람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벚꽃이 끝없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엄마와 강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 가슴을 후벼 판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핏줄로 묶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욕심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의 탐욕에 눈이 멀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스스로 만든 지옥이었습니다. 반면 묵묵히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찾아왔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